고마웠어. 지연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대신 난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비의 냄새가 났다. 난 영원히 그렇게 서서 그녀의 채취를 맡고 싶었다. 겨울의 끝. 서하진. 버스는 느릿느릿 움직였다. 노란 불빛이 졸고 있는 터널을 지날 즈음엔 버스의 미등, 그 빨갛게 번지는 빛에 눈이 시렸다.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잔뜩 흐린 하늘에서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뿌옇게 서리가 앉은 창 너머의 풍경은 낯설었다. 언제 도착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버스 뒤를 따라 달려야 할 듯한, 핸들을 놓아도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절로 버스에 이끌려갈 것만 같은 무력감이 나를 감쌌다. 성남이라고 들었는데. 병원을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을 뿐이건만 몇 날 며칠을 운전해 시달린 듯한 기분이었다. 조간이 배달되는 소리를 듣고서야 잠든 탓일 것이다. 연결식은 9시 정각이었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 3번쯤 신호 위반을 해야만 했다. 야트막한 언덕 사이 숨은 길을 천천히 올라간 버스가 멈춘 것은 병원을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후였다. 더럽고 낡은 자동차들 사이의 공간에 난 차를 세웠다. 그만한 헐벗은 잡목물이 메마른 가지를 성가신 듯 받치고 서 있는 나무들은 봄이 오더라도 다시 잎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푸르르 흩날리는 바랜 풀잎들, 그 위를 풀죽은 바람이 지나갔다. 축축한 겨울 안개를 품은 두 동의 시멘트 건물이 시야를 가로막았다. 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세씩, 서너 명씩 무리지어 건물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똑같아 보였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 하관의 절차 같은 것은 없었다. 양철문을 열고 그 안에 목관을 넣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2시간 걸립니다.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고작 2시간이면 족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 선생님은 그보다 빠를 거야. 워낙 메마른 분이었잖아. 50kg가 채 안 됐을걸 아마. 둘러선 사람들 중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성품도 메말랐으니. 쿡쿡 숨죽인 웃음이 번졌다. 50이고 70이고 다 똑같아요. 기름기 없으면 외래 더 오래 걸리지. 사내의 음성이 퉁명스러웠다. 누군가 그의 손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편안히 보내드려야 해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돌연 숙연해진 사람들 사이로 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풋풋한 얼굴에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잿빛 외투와 검은 바지, 거리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누구일까? 여자에게서 고개를 돌리던 내 시선이 불현듯 여자의 틀어올린 긴 머리 아래에 곧은 목선에서 붙들린 채 움직일 줄 모르고 있었다. 저런 목을 가진 여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 서지연 뿐이다. 지연이 이곳에 오다니. 살핏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반짝거렸다. 눈물. 선생의 부음을 듣고 이틀 밤을 영안실에서 세웠지만 신용으로라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터였다. 죽음에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그 새삼스러운 사실을 일깨우는 지연을 난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로써 비로소 선생의 죽음은 완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추운 날이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그때마다 속눈썹을 빳빳하게 얼리고 말 듯한 차가운 바람이 가는 빛발과 함께 얼굴을 향해 몰려들었다. 운구를 위해 찾아 입은 검은 양복이 얄짤한 얼음장처럼 맨살에 달라붙었다. 비를 피해 병아리 떼처럼 오종종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내게로 다가왔다. 네가 웬일이냐? 이런 곳을 다 오고. 그가 내미는 손을 맞잡으면서도 난 그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듯이
난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식, 장례식, 시상식, 동기회, 누군가의 출판 기념회. 난 이름을 건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관계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 요즘은 뭐 하냐? 별 변동사항은 없냐? 아마도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같은 곳이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그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 명함을 갖고 다니는 사무실과 직함과 온갖 숫자들을 인쇄한 네모칸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무슨 장례식이 이러냐? 명색이 교수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명색이 교수. 김혜영 선생은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교수라는 이름에 따라붙는 권위, 영향력,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으므로 연결식은 상상 이상으로 초라하고 간략했다. 오래전 이혼한 그의 아내는 유럽 어느 나라에 있다고 들었으며 자식은 없었고 70의 나이에 걸맞게 친지들 대부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했다. 넌 무슨 폼을 그렇게 잡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 번의 질문으로 내게서 아무런 신상 정보도 얻어내지 못한 그가 툭 내뱉듯이 말했다.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은 말을 먹고 자라난다. 그와 나 사이엔 아무런 것도 자라나지 않았다. 그가 내뿜은 텁텁한 입김이 내게 와 닿기도 전에 나는 빗발을 뚫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표현에 걸맞도록 길게 내뿜은 담배 연기를 무연한 눈으로 바라보며 난 선생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자네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가? 늦은 오후의 전화에서 흘러나온 선생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70년이라는 세월 탓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어 전화를 거는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에게조차 적절한 인사를 건네주지 않아 무안케 하고 이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그를 방해하고 있구나 싶어 서둘러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어조가 퉁명스럽거나 다른 일로 바쁜 신용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대체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소설가 되기를 열망하는 한두 편씩 밤새워 끄적인 소설을 들고 그를 찾은 학생들에게 그는 말했다. 거기 두고 가거라. 읽고 나서 얘기하자. 그러나 한 주일 혹은 두 주일 후에 다시 찾은 학생은 그에게서 다정한 눈길 한 번, 격려의 말 한마디 얻어낼 수 없었다. 읽었어. 다른 것도 쓰고 있나? 그런 말은 은혜에 속했다. 대부분의 경우 선생은 말했다. 아직 다 못 읽었네. 언제 다시 들르게나. 그보다 자네 바둑 둘 줄 아는가? 한 판 두고 가지. 3번, 4번 그 말을 들은 사람이면 졸업 때까지 다시는 선생의 방을 찾지 않았다. 그런 선생이 내게 전화를 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그가 거쳤을 몇 단계가 난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한번 들르지 않겠나? 번거롭지 않다면. 전화기 저편에서 낮은 소음과 여자의 목소리 따위가 섞여들었다. 그가 일러준 장소는 뜻밖에도 병원이었다. 기다리겠다고 그가 말했지만 난 선생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가 무슨 일로 입원한 건지 왜 나를 만나고자 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일상이 흔들리는 것, 난 그런 일을 경험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난 신문 하단에서 그를 보았다. 소설가 김혜영 별세. 이름을 날리던 시절의 모습인 듯 베레모를 쓴 젊은 얼굴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김 선배, 저기 휴게실로 오세요. 요깃거리가 있대요. 누군가 그를 불렀다. 그제야 그의 성이 김이란 것을 알게 되고 뒤미쳐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김정섭. 우중충한 시멘트 건물로 향하는 그를 보며 난 담배를 비벼 껐다.
휴게실 쪽으로 한 걸음 옮기던 내 눈에 얼핏 그 옆 건물의 철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검은 외투자락이 잡혔다. 지연이. 어쩌면 내게 그랬듯 선생이 지연에게도 전화를 했을까? 10수년 만에 낯선 목소리로 말했을까? 한번 다녀가지 않겠나? 자네에게 해줄 얘기가 있네. 난 지연을 따라 들어갔다. 세 개의 양철 투입구가 작은 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방 안은 사람들의 입냄새와 타들어가는 향냄새 그리고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랗게 말라가는 국화꽃 옆에 선생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 깔린 비닐자리 위에 지연이 앉아 있었다. 지연은 이제 울고 있지 않았다. 지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떠올라 있지 않았다. 내 시선을 느꼈는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나, 김정섭, 다른 교수들의 배려로 이곳에 이끌리듯 나온 학생들 중 누구도 선생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연이. 난 지연의 흐트러진 뒷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왜 이곳에 온 것일까? 흰 플라스틱 접시에 두어 조각씩 담긴 떡과 노란 귤들. 아무도 그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을 메워줄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라는 듯. 사람들은 한결같이 담배를 피웠다. 야, 근데 어떡하냐? 이곳에 모실 수가 없댄다. 막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대학원 조교였다. 아마도 그가 오늘 일에 책임을 맡은 듯 했다. 무슨 말이야? 몇몇이 그를 향해 물었다. 그러니까 성남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야.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성남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 이곳 납골당에 안치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럼 어떡하냐? 어디로 가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이제 곧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학생들의 얼굴에 낭패감이 떠올랐다. 학과장님께 전화 드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의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김정섭이었다. 여기. 여학생이 내민 휴대폰을 받아든 조교가 막 번호를 누르기 시작할 때였다.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단호한 음성이 들렸다. 지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직원에게 지폐를 건넬 때에 그 간절하던 눈빛으로 지연은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제가 모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면.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지연이 다시 말했다. 저 누구신지, 어디로 모실 건지. 더듬거리는 조교를 제치고 김정섭이 지연을 향해 한 발 다가갔다. 언제 왔니? 난 통 몰랐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다들 인사해라. 7, 8학번 우리 동기야. 서지연이라고. 김 선생님 지도 학생이었지.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등단한 소설가야. 학생들 몇몇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소설? 나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혹시 지연희 그분이세요? 학생들 중 누군가가 물었다. 지연의 필명인 모양이었다. 필명이든 아니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난 이제 소설을 읽지 않는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란 모임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의 자취방이나 소주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러나 모여서 소설을 쓰진 않았다. 소설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시시껄렁한 연애사건, 잡다한 책들, 이따금 유수한 소설가의 이름이 불어터진 라면에 반찬 삼아 씹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람들은 10원 동전을 끌어모으고 낡은 담요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앉았다. 왕과 왕비, 날렵한 잎사귀들이 그려진 카드를 돌리며 남은 밤을 지내는 것이었다. 꽁초가 가득한 잿더리와 한 구석에서 뒹구는 두어 개의 빈 소주병을 남기고 헤어질 때면 모두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지친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사람들은 약속하지 않아도 다시 모이곤 했다. 국문과와 철학과 그리고 사학과의 학생들이 섞인 10여 명이 구성원이었다.
서너 주에 한 번쯤 참석했던 내게 그들의 얼굴은 카드 속의 왕과 왕비처럼 똑같이 생경했다. 다만 한 사람, 서지연. 손 안에 다른 카드와 짝이 되거나 말거나 받아들 때면 괜스레 기분이 산뜻해지는 스페이드 에이스 같은 지연을 난 그렇게 기억한다. 그날은 지연의 생일이었다. 누구는 시집을 선물했으며 누구는 시몬 베이유를, 다른 누구는 작은 실반지를 선물해서 야유와 박수를 동시에 받았다. 흐르는 물결 같은 그녀의 긴 머리를 연상케 하는 은하수라는 제목의 시를 학보에 발표한 누군가는 신문을 오려내 표구한 액자를 내밀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넌 뭐냐? 입만 왔냐?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왜 그 소설들 들고 오지 그랬냐? 그거 지연이 주인공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학과의 멤버였다. 그는 내 소설을 읽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떠들썩하던 주위가 물처럼 조용해졌다. 고개를 숙이는 지연의 낯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붉어진 것을 난 보았다. 소설? 너 언제 그런 걸 다 썼냐? 소설들이라면 몇 편이나 되는 거냐? 누구라 할 것 없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소릴. 그녀처럼 낯을 붉히지 않기 위해 난 짐짓 화를 내야 했다. 밤이 이슥해지고 모임이 끝날 무렵 지연이 내게 말했다. 언제 내게도 보여줘, 너의 소설. 그 겨울 동안 난 지연을 위해 10편의 소설을 썼다. 한 편의 소설을 마감하고 지연과 함께 그것을 읽는 시간. 그녀의 낯에 떠오른 홍조를 위해 난 기꺼이 날밤을 새웠다. 연말이 되어 5개의 신문사에 원고를 보내고 당선 소감까지 준비했지만 어디에서도 내게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아이들 장난 같은 시화전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계획한 최초의 대회 행사였다. 봄 축제 기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진 본관 앞 분수대 주위를 빙 둘러 시화를 전시할 계획, 학교 앞 다방 주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몇천 원인가 얻어내어 뒷면에 다방 이름을 넣은 조잡한 팸플릿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소꿉놀이 하듯 가벼운 흥분과 장난기에 쌓여 진행시키던 어느 날, 난 지연과 함께 김혜영 선생을 찾아갔다. 집회 허가를 얻으려면 지도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학생처 직원을 설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연구실에 있지 않았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선뜻 주소를 일러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집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나로선 뜻밖이었다. 그의 집은 전혀 교수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았다. 덮개가 벗겨져 둥근 몸체를 드러낸 형광등. 거실 전체가 형광등처럼 불투명하고 탁한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책들, 잡지, 신문 뭉치, 온갖 종류의 읽을 거리들이 온갖 방식으로 집안 전체에 널려 있었다. 그것들 사이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잿더리들이 있었다. 잿더리마다 몇 달 묵은 듯한 꽁초가 가득했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냄새가 집안 전체에 짙게 배어 있었다. 숨이 막혔다. 거실로 들어선 나와 지연에게 그는 집이 지저분해서 미안하다고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다. 미안해진 것은 우리들이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던 것은 나뿐만이 아닌 듯 지연의 안색도 창백했다. 함부로 쌓인 물건들을 밀어냈을 때에야 소파였다는 것을 알게 된 비좁은 공간을 가리키며 그가 앉으라고 말했다. 우린 주춤주춤 자리에 앉았다. 그래, 무슨 일이라고? 그가 물었다. 그가 그렇게 물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지연이 부스럭거리며 가방에서 집회 허가서를 꺼내 내밀었다. 시화전이야? 자네 시 썼었나? 소설은 작파했는가? 검은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그가 나를 보았다.
난 한 차례 그에게 소설 원고를 들고 간 적이 있었다. 우물거리던 내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덧붙였다. 그거 잘했군. 자네 문장이 그게 무척 시적이었어. 지연이 흘끔 나를 곁눈질했다. 시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문장을 일컫는 그의 독특한 표현이었다. 난 구멍난 양말을 감추는 사람처럼 발을 움직거렸다. 자넨 이름이 뭔가? 우리과 학생인가? 무심히 툭 질문을 던지고 서류를 향해 고개를 숙이려던 선생이 한동안 찬찬히 지연을 뜯어보았다. 대개 창밖을 보며 선문답하듯 강의를 하는 그로서는 지연의 얼굴이 낯설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오래도록 지연을 바라보았다. 늘 말갛기만 하던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다. 눈썹 사이의 주름이 천천히 펴지고 그 위로 알 수 없는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민망해진 내가 숨소리를 죽였고 마침내 지연이 붉어진 낯을 숙였다. 도장을 찾느라 잘 열리지도 않는 서랍들을 모두 열어보고 그 안을 뒤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지연과 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스름 역해 숙은 빗속에 질린 듯 창백한 얼굴의 지연에게 무어라 말을 건네려던 난 멈칫 입을 다물었다. 구부정한 선생의 등을 보고 있는 지연의 눈빛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연아, 내가 낮게 불렀을 때 눈물이 지연의 뺨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런 일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는지 모른다. 도장을 찾지 못한 선생이 사인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학생처의 여직원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시절이었다. 등굣길마다 최루탄에 질식한 채 죽어 떨어진 새들을 보던 날들이었다. 남분분 떨어지는 목련에 물기 가득한 잎들이 그렇듯 곧 모든 것이 꺼멓게 말라버리고 말듯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던 그 봄. 선생의 집 근처를 헤맨 끝에 목도장을 파서 들고 가면서 난 이미 그 말을 되뇌고 있었다. 운명. 그날 이후 지연이 얼마나 자주 선생의 집을 방문했는지 난 모른다. 위기감이 현실화된 그의 5월의 휴교령 때문에 시화전은 열리지 못했으며 액자들은 누군가의 화형식에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다. 사학과의 친구가 무슨 일엔가 연루되어 학교를 떠났고 다른 누군가는 유학길에 올랐다. 누군가가 장작처럼 쌓아 올린 성냥더미에 장난삼아 붙인 불이 번져 다방 하나를 다 태워버린 사건 때문에 멤버들 모두가 며칠 철창 신세를 졌으며 그 일 이후 지연은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근황을 물었을 때 금지된 과외 교습을 하느라 바빴다는 누군가의 적절한 해명이 있었다.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연이 임신했다더라. 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던 날, 난 자원 입대 원서를 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그 가을에는 줄곧 비가 내렸다. 물들지 못한 채 떨어진 잎들이 아침이면 죽은 새의 시체처럼 쌓여 있었다. 상자는 가볍고 따뜻했다. 얌전히 모은 무릎 위에 상자를 얹은 채 지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냐는 물음에 한탄강이라고 대답한 이후 그녀는 1시간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푸릇한 기운이 감돌던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았다면 지연은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녀에게서는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그만큼의 기세로 내리고 온 세상이 젖어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기껏 내 입에서 나온 질문이 이랬다. 아니, 난 괜찮아. 지연의 대답은 짧았다. 나의 다음 질문은 더 형편없었다. 소설을 쓰는 줄은 몰랐다. 언제부터였니? 좀 됐어. 지연의 대답이 더 짧아졌다. 좀 됐다니. 그녀가 말한 좀의 의미를 난 헤아릴 수 없었다. 5년인가 10년인가 졸업은 했는가. 지연이 언제 졸업했는지 난 알지 못했다.
내가 복학했을 때 이미 그녀는 졸업한 후였으며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10년이 지났을 뿐이건만 학교는 전혀 달라 보였다. 입대 전에 비해 2배쯤 많아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었으며 강의실엔 낯선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그들 중 누구의 이름조차 외우기도 전에 난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단 한 차례 김혜영 선생을 본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난 흠칫 고개를 숙이고 서서 그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인사를 하는 학생들은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그는 가볍게 미소를 띄어 보이고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가 사라진 한참 후에도 진한 담배 냄새가 내 앞에 남아 있었다. 결혼은 했니? 지연이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그 숨결이 내 귀를 간지릴 만큼 가까운 곳에 지연이 있었다. 숨이 가빠지거나 하질 않았다. 정면을 응시한 채로 조금도 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난 그녀의 시선을 받아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가의 근육이 몇 번 실룩였다. 천천히 그녀의 손이 내게로 건너왔다. 핸들을 쥔 내 손 위에 얹힌 지연의 손은 차가웠다. 2차선이던 도로가 좁아지고 멀리 강이 보일 때까지 지연은 손을 걷어가지 않았다. 내 손바닥이 축축해졌지만 지연의 손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강은 부연 안개에 덮여 있었다. 수묵화의 배경처럼 먼 산자락에서 흰 연무가 풀어져 내렸다. 어디선가 삐걱삐걱 나뭇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행락객을 위한 것인 듯 강 어귀에 거룻배가 몇 척 묶여 있었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빗속에 웅크린 짐승 같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매표소라는 간판이 붙두름이 걸린 그곳을 향해 난 걸어갔다. 나무 의자가 몇 개 놓여있는 실내는 음습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음료수 병들, 녹슨 자물쇠가 걸려있는 아이스크림용 냉동고, 그 옆에 조그만 나무문에 기대 앉아 한 사내가 잠들어 있었다. 날숨을 쉴 때마다 술 냄새를 풀풀 날리는 사내를 흔들었다. 배를 타시려우? 한참 만에 일어난 사내는 흰자위 많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잠깐 빌릴 건데 혹 노를 저어줄 수는 없습니까? 나는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다. 선생의 유고를 품고 있는 지연을, 그것을 한 줌씩 흘려보내는 그녀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긴 하품을 했다. 이런 날에 누가 가신 게로군요. 우린 그런 배는 타지 않습니다. 한탄강에는 유고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대신 물길이 얕고 조용한 곳을 일러주겠다고 사내가 말했다. 강 어귀의 잡목 사이로 길이 있었다. 앞을 막는 나뭇가지들을 젖히며 가야 하는 좁은 길이었다. 희미하게 짓눌린 풀들로 흔적만이 남아있는 길을 사내의 검은 등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 이내 바지자락이 젖어들었다. 축축한 냉기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긴 외투자락이 잡목에 걸려 지연은 자주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사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옷자락을 뜯어내는 지연의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빗방울이 이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힘들지? 내가 들고 갈까?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얼른 가자고만 했다. 사내의 뒷모습이 막 잡목 사이로 사라지려는 참이었다. 길 끝에 배 한 척이 매어 있었다. 사람 하나가 누우면 꽉 찰 듯한 작고 낡은 나무배였다. 흥건히 물이 고인 바닥에 더러운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사내가 젖은 동아줄을 힘겹게 풀며 말했다. 배 띄우고 가만히 있으면 절로 흘러내려가지요. 중간참에 소용돌이가 있으니 그리로 가면 배가 멈출 거요. 거기다가
사내가 지연의 품 안의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끊었다. 거기만 벗어나면 다시 물길이 매표소 쪽으로 배를 실어다 줄 거요. 어서 타요. 밀어드릴 테니. 한 발 디딜 때마다 공중거리던 배는 사내의 손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물길 위로 올랐다. 배가 있던 자리에 길게 홈이 패였고 곧 그 위로 물이 배어 올라왔다. 긴 고무장화를 신은 발은 물속에 잠그고 서서 사내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처럼 배는 강 안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빗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난 접었던 우산을 펴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지연에게 내밀었다. 우산을 받아든 지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우산 대신 레이스 달린 양산이었다면, 비가 아닌 맑은 햇살이 있었다면 그녀와 내가 한가로운 뱃놀이를 즐기는 연인일 수도 있었던 날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다시 만나더라도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 한탄강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빗방울이 배의 옹이 사이로 스며들었다. 손가락으로 뱃전을 문지르며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태어난 곳으로 흘러간다고, 꼭 이곳으로 오고 싶다고 오래전에 그러셨어. 단신 월남했다던 선생의 이력이 떠올랐다. 그의 출생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 나를 보면 그 누이가 생각난다고. 젖은 목소리와 달리 지연의 얼굴은 평온했다. 단지 그것만이라면 오래전 선생의 얼굴에 피어나던 그 환한 빛의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저긴가 봐. 지연이 강 안쪽을 가리켰다. 흐르는 물줄기가 둥글게 뭉쳤다. 풀어져 나가는 소용돌이가 있었다. 몇 번의 물질로 소용돌이에 닿은 배가 천천히 매물돌기 시작했다. 지연이 상자를 열었다. 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지연은 한 줌씩 재를 뿌렸다. 그것들은 물 위에 가 닿기 무섭게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지연은 줄곧 입을 달싹이고 있었지만 내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던 선생과 그의 눈에 빛을 띠게 했던 오직 한 사람인 지연.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난 사뭇 먼 풍경처럼 지연을 바라보았다. 물소리와 잦아드는 빗소리를 뚫고 흰새 한 마리가 강 저편으로 날아갔다. 새가 날아간 곳에 노란 우의를 입은 낚시꾼 하나가 이 편을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 달라붙은 재를 털기 위해서 지연이 손가락들을 비볐다. 재들은 쉬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뱃전에 몸을 숙이고 물속에 손을 넣었다. 그 서슬에 배가 출렁 흔들렸다. 다 됐어. 어느새 배가 멈추어 있었다. 난 천천히 노를 저어 소용돌이를 빠져나왔다. 상자의 무게를 덜어낸 배가 빠르게 강안을 따라 흘러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어둠이 짙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하는 일은 재밌어? 지연이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어투였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좀 물었더랬어. 초등학생 일기처럼 조잡한 기록들, 어느 날의 회의록, 분명치 않은 목소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출처불명의 테이프들. 그런 것들을 읽고 들은 후에 적절한 문장으로 풀어내는 일. 난 정보분석가라는 그럴듯한 직함으로 불렸지만 대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내 의료보험 카드에는 보사부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내 차는 이름뿐인 무역회사 소속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게 전달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것을 다시 그만큼의 서류와 교환하는, 오로지 서류만을 상대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적절한 보수가 입금되어 있었다. 단 한 사람, 내가 상대해야 했던, 내게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10번쯤 갈린 것을 제외하면 졸업 후 내 생활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내 손을 떠난 서류들이 어떤 일에 쓰이는지 난 상관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 문장을 트집 잡을지, 누군가 그것들로 인해 낯을 불킬는지도. 선생님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왜 안 왔어? 환자복을 입은 선생의 옆에 긴 머리의 지연이 앉아 있었다. 선생을 부축하고 미음을 먹이고 마치 누이처럼. 소설을 다시 써보지 그래. 지연이 말했다. 경기도의 경계를 막 지날 무렵이었다. 난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며 차선을 바꿔 앞차들을 차례로 추월했다. 너처럼 난 너를 위해 소설을 썼어. 지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유리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다. 유리 안에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와이퍼의 손잡이를 지그시 눌렀다. 워셔액이 뿜어나오고 와이퍼가 반원을 그리며 유리를 닦았다. 선명한 반원 안에 그녀의 희고 긴 목이 나타났다. 난 손을 뻗어 그녀에게로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드문드문 불 켜진 창들 가운데 하나를 올려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까마득한 높이의 아파트 중간쯤이었다. 아파트 광장의 나무들도 그 위의 하늘도 보이지 않을 곳이었다. 그녀가 가리킨 창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지연이 조그맣게 중얼거린 듯 했다. 차에서 내려서자 덜 마른 옷 위로 냉기가 달려들었다. 지연이 흐득 몸을 떨었다. 고마웠어. 지연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대신 난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비의 냄새가 났다. 난 영원히 그렇게 서서 그녀의 채취를 맡고 싶었다. 젖은 그녀의 몸을 내 입김으로 말려주고 싶었다. 덜커덩 엘리베이터가 멎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다. 어른처럼 큰 키의 소년이었다. 지연이 재빨리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남자아이답지 않은 희고 긴 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불빛으로 내려선 소년의 눈썹이 짙었다. 그 아래 맑은 눈으로 소년이 나를 바라보았다. 약간 겁에 질린 듯한 경계하는 눈이었다. 무슨 말을 할 듯 소년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지연과 소년을 번갈아 쳐다보며 기다렸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하지 않았다. 어두운 하늘에서 툭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에게 하듯 난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 소년의 얼굴에 쑥스러운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난 몸을 돌려 차에 올랐다. 안개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